안녕하세요. 최적화 소프트웨어 엑스프레스를 활용한 최적화 모델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모젤이라는 모델링 언어를 이용하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젤을 이용해서 보다 일반적인 최적화 모형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코딩 스타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너럴 모델, 즉 일반적인 모델의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너럴 모델의 의미가 아직 모호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먼저 예를 통해서 제너럴하지 않은 모델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그 의미가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간단한 토이 이그젬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는 아주 간단한 생산 계획 문제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향후 6개월 동안 예측된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생산 비용과 재고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월별 생산량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먼저 향후 6개월 동안의 수요를 예측했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재고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 말에 동일한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재고 정책입니다. 매월 생산량에는 용량 제약이 이와 같이 있고요. 그리고 재고 보유량에도 이와 같이 월별로 최대 저장 용량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 단가도 이렇게 매월 다른 것으로 추정되었고 재고 유지 비용은 월당 60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생산 비용과 재고 비용의 합으로 정의되는 총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향후 6개월 동안 월별로 생산하는 양 그리고 월별 재고량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비용 구조를 선형으로 가정하면 LP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요. 월별 생산량과 재고량을 각각 XI와 YI로 정의하고 제약 조건은 월별 재고 밸런스, 생산량 및 재고량 상한 제약이 있겠고 목적 함수는 생산 비용과 재고 비용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LP로 모델링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앞 페이지의 토의 이그젬플 1의 LP 모형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 함수의 이 부분이 생산 비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재고 비용입니다. 제약식의 이 부분이 월별 재고 밸런스 제약이고 여기는 생산량 제약 그리고 여기는 재고량 제약을 모델링한 것입니다. 여기서 5는 기초 재고량이고 마지막으로 Y6는 5 여기는 6개월째 말 재고량을 기초 재고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제약입니다. 그리고 월별 재고 밸런스 제약에 보이는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주어진 월별 수요 예측치입니다. 이 LP 모델을 렉처 1에서 해본 대로 모젤 모델로 구현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한 대로 이와 같이 모젤 모델을 구현할 수 있겠지요. 상당히 부족한 점은 보이지만 구동해보면 일단 구동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앞에서 보신 LP 모델의 목적 함수와 제약식들을 그대로 옮겨 놓았죠. 이 모델 코드를 보시면 상당히 부족한 점들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알아보기가 좀 힘들다. 제약식의 이름이 없다.
솔루션 스테이터스를 체크하지 않았다. 뭐 혹은 그냥 보기에 짜증난다 등 여러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다 수긍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시작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모델이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제너럴 모델. 이 모델은 무엇보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 일반적이지 않은지 그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모젤 모델은 이 LP 모형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인데요. 우선은 만약 이 회사가 향후 60개월 동안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산량, 재고량 변수를 54개를 더 선언하고 여기 있는 이 제약식들도 다시 써야 하겠지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면 앞서 보신 모젤 모델은 한 가지 예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게 됩니다. 즉 앞서 보신 모델은 스케일업을 하지 않습니다. 즉 문제의 구조는 꼭 같지만 변수의 개수나 제약식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그 자체로는 다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설사 향후 6개월간의 생산 계획만을 계속 수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요. 생산 비용, 그리고 재고 비용, 수요 예측치, 생산 용량, 재고 용량 등 이 숫자들이 모젤 모델의 목적 함수와 제약식들의 고정된 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숫자들이 시기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면 모젤 모델의 목적 함수와 제약식을 그때마다 다시 수정하거나 써야 하겠지요. 즉 앞서 보신 모젤 모델은 숫자들이 고정되어 있어서 문제의 구조와 변수 개수, 제약식 개수 등이 꼭 같더라도 숫자들이 바뀌면 그 자체로 활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젤 모델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스케일업을 하지 않고 목적 함수와 제약식 등의 데이터가 고정되어서 유연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반대의 의미에서 일반적인 모젤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렉처 2에서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스케일업을 하고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목적 함수와 제약식은 직접 수정할 필요가 없고 코드의 일부분만 변경하면 되는 모젤 모델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후 강의에서는 궁극적으로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모젤로 만들어진 모델은 전혀 변경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모델, 즉 데이터 드리븐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제너럴 모델을 구현하기에 유용한 사항들, 즉 모젤 언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과 구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스탄트 데이터입니다. 다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코드 내에서 선언되고 정의가 되면 이후에 변경이 안 되는 상수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모젤에서는 이와 같이 선언 블록 내에서 선언함과 동시에 등호 사인을 이용해서 값을 정의하게 됩니다. 모델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숫자들을 이와 같이 상수로 정의하는 것을 C나 자바 등에서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변수형 타입이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들은 일반적인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이진수형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배열로 선언할 수도 있고요. 이 타입은 상수형과는 다르게 값을 할당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수들은 마찬가지로 선언 블록 내에서 변수 명칭 다음에
콜론을 하고 타입을 지정해서 타입을 지정해서 선언이 됩니다. 선언한 후에는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 내의 어디에서든 필요할 때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선언된 타입과 대비해서 할당하는 방법을 아래 예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array, 즉 배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콜론 두 개를 연속적으로 입력하고 배열의 크기에 맞게 값을 쉼표로 구분해서 이와 같이 초기화하면 됩니다. 2차원 혹은 그 이상의 배열도 마찬가지로 값을 할당할 수 있는데요. 값이 할당되는 순서는 배열의 뒤쪽 인덱스가 먼저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할당이 됩니다. 코스트 배열의 경우에 여기에서 예를 든 값들은 배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인덱스를 붙여서 숫자로 쓴 값입니다. 물론 왼쪽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hard 1이라는 곳에 8.8을 직접 할당하거나 혹은 cost 2,3에 23을 할당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모젤 언어는 직관적인 서메이션 구문을 제공합니다. 이 구문이 사람이 작성한 대수적인 표현, 즉 algebraic expression을 직관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스케일러블한 모델을 구현하는 데 아주 유용한 구문입니다. 여기 아래에 다양한 용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네 번째 문장은 아래에서 보시는 이런 대수적인 수식을 부등식을 모젤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NP 혹은 NT는 이미 이전에 상수 등으로 정의가 되었겠지요. 여기 있는 이 다른 문장들도 원래 대수적인 표현이 어떤 것인지 역으로 여러분들께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조가 동일한 표현을 반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으로 for all 구문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도 for 구문이나 while 구문이 있지요. 모젤에서도 while 구문이 있는데 활용법은 다른 언어와 유사합니다. 매뉴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문장은 아래에서 보시는 이 대수적인 표현을 모젤로 구현한 것입니다. 즉 2부터 정의된 nt까지 이런 제약식이 정의가 된 것인데요. 각각의 제약을 미리 linctr 오브젝트로 정의된 inven이라는 제약식에 할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이 두 번째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동일한 for all 구문에서 반복된다면 이와 같이 do와 and do 사이에 그 문장들을 쓰시면 됩니다. 마치 C 언어에서 되괄호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문장이 하나밖에 없어도 do와 and do 사이에 문장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와 같이 반복문 안에 다시 반복문을 중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바깥쪽 for all 루프의 t가 변하면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안쪽 루프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즉 maxref라는 제약식은 1부터 ni까지 정의되고 inven이라는 제약은 총 ni 곱하기 nt만큼 정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for all과 같은 루프 구문이나 summation에서 조건을 범위에 대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용례는 만일
캡이라는 이 배열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초기화되었다면 루프를 돌 때 배열의 값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이 아래의 문장을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예에서는 캡 8, 9, 10의 값이 100, 101, 102로 10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여기에 인덱스 C가 8번, 9번, 10번, 8, 9, 10인 경우에만 이 maxCap이라는 제약식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maxCap 제약도 썸메이션으로 항들을 더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제약에서도 i와 j가 같은 경우에는 이 항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작다, 크다를 연속해서 쓴 건 다르다는 표현으로서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상적으로 sum 혹은 for all의 범위를 이와 같이 표시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직선, 이 기호는 such that의 의미로 이 이하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 대해서 이런 문장을 실행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i와 j에 대해서 이 항을 더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루프나 배열에서 C, I, J 이와 같이 배열 혹은 루프, 서메이션 등의 범위에서 쓰이는 인덱스를 표현하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런 변수들은 선언하지 않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인덱스에 쓰는 변수들이 선언이 되었다면 에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declarations and declarations 사이에 어떤 변수들을 여러분들이 정의했다면 정의된 변수는 여기에 인덱스로 쓰시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젤에서 하나의 문장은 여러 라인에 걸쳐 있을 수 있고 문장을 구분하는 구분자는 return, 즉 줄바꿈입니다. 그런데 여러 라인에 걸쳐 있을 때 하나의 라인이 완결된 것인지 아닌지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모호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원치 않는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라인의 한 문장을 쓸 때는 중간에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표시, 즉 플러스나 마이너스 등의 연산자를 남기고 줄을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첫 시간에 말씀드린 EXPLTERM, 즉 Explicit Termination 옵션을 이와 같이 서문에 쓰고 문장이 끝날 때 세미콜론으로 표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일 이 옵션을 지정했다면 세미콜론이 없는 한 하나의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컴파일러가 인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열의 인덱스 집합, 서메이션의 인덱스 범위, 루프 구문의 범위 등에서 range가 사용된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1.10은 1부터 10까지 연속된 정수의 집합인 range입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언한다든가 혹은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루프나 서메이션의 범위를 지정할 때 명시적으로 이렇게 1.10 이렇게 숫자로 지정해서 썼다면 이 모젤 모델은 결정 변수나 제약식의 개수가 변한다면 일일이 이 레인지를 찾아다니면서 수정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해결 방법은 앞서 보신 constant data type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예와 같이 range를 constant data로 선언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range에 이와 같이 이름을 부여해서
이후 배열의 선언에서 활용한다든가 혹은 루프나 서메이션을 실행할 때 이 예서와 같이 정의된 명칭들을 쓰면 설사 레인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컨스탄트 데이터가 선언된 부분에서만 수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모젤 모델을 스케일러블하게 만들 수 있고 동시에 명칭에 의미가 있으므로 문장들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용례에서 보시면 제약식의 선언이나 제약식의 정의 부분에 숫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숫자가 바뀌더라도 이 문장들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토익 example 1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구문들을 활용해서 보다 일반적인 모젤 모델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바꿔봤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constant 데이터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variable 데이터들을 선언하고 여기에서 이와 같이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수와 제약식을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 다음 변수들의 바운드와 제약식들을 이와 같이 루프 구문을 이용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아직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모젤 언어로 최적화 모형을 구현할 때 참고할 만한 바람직한 코딩 스타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는 단지 뭔가 계산하거나 처리하는 용도로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여러분 혹은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동해서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 이외에도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들여쓰고 내어쓰기, 즉 인덴테이션을 적절히 해서 코드 블럭들이 잘 구분이 되고 중첩된 구조들이 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혹은 오른쪽 둘 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코드이지만 상대적으로 인덴테이션을 한 오른쪽이 그나마 덜 답답해 보이고 왠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과 엔드 모델 사이의 바디 부분에 여기서 보시는 이와 같은 순서로 내용들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컨스탄트 데이터를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를 합니다. 다음으로 상수가 아닌 variable object, 즉 integer, real, string, boolean 등 타입의 오브젝트를 선언하고 그 다음으로 선언된 variable 데이터를 초기화하거나 값을 입력하거나 혹은 이후에 필요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결정 변수, 즉 mpvar 타입의 오브젝트를 선언하거나 create 생성하고 상하한 값을 정의하거나 다음 is integer, is free, is binary 등의 특정한 타입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결정 변수를 create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와 용법 등은 차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약식, 즉 linctr 혹은 nlctr 등의 타입의 오브젝트를
선언하고 제약식을 정의해서 할당합니다. 즉 이걸 specify 한다, 지정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약식과 마찬가지로 목적 함수를 선언하고 specify 한 뒤에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목적 함수를 maximize 혹은 minimize 합니다. 물론 모델을 구현하는 사람의 취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무슨 율법은 아닙니다. 다만 위에 이 세 가지는 가능한 한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겠고요. 제약식과 목적 함수는 뭐 반드시 제약식을 먼저 하고 목적 함수를 나중에 정의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오브젝트들, 즉 컨스탄트 혹은 베리어블 오브젝트, MPVAR 오브젝트, LINCTR 오브젝트 등의 이름만 봐도 이것이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으면 읽고 이해하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의 이름을 명칭을 부여하는 하나의 어떤 컨벤션을 추천하자면 컨스탄트 혹은 베리어블 오브젝트, 즉 값이 정의되거나 혹은 입력되거나 계산되는 그런 숫자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apacity와 같이 어퍼케이스로 대문자로 이름을 짓고 MPVAR 오브젝트처럼 미지수는 이렇게 make와 같이 모두 소문자, 그리고 제약식이나 목적 함수는 factory kappa와 같이 대문자와 소문자를 섞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정 변수는 어떤 행위, 즉 액션입니다. 그래서 액션에 해당되는 동사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make, buy, sell, produce 등과 같은 액션을 의미하는 동사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제약식의 이름을 앞서 본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또한 의미에 맞게 잘 지어주면 전체 모델의 가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렉처 1에서 본 바와 같이 라이브러리에서 생성되는 에러 혹은 로그 메시지들을 이해하기가 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제약식을 변경하거나 혹은 숨기지는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하나의 모델 안에서 예를 들어 LP를 정의한 다음 한번 풀고 그 이후에 문제를 조금 바꿔서 예를 들면 이전에 정의된 제약식 중에서 어떤 제약식을 수정한다든가 혹은 어떤 특정한 제약식을 제외하고 다시 LP를 푸는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다양한 알고리즘을 모델 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데요. 이 경우에 아래와 같이 만일 제약식에 이름을 붙여 놓았다면 변경하거나 혹은 제외시키기가 용이합니다. 이름이 없다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con1이라는 제약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정의가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첫 번째처럼 이 제약식을 x1 더하기 x2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제약으로 이렇게 재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정해져 있으면요. 혹은 여기서 보시는 이와 같이 플러스는 이라는 이런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아마 C 혹은 자바에서 이런 연산자를 보셨을 텐데요. 이런 연산자를 쓰면 좌변에 있는 이 x4가 이 constraint가 정의된 이 제약, 원래 이 제약의 좌변에 x4가 추가되고요. 마이너스는 이라는 연산자를 쓰면 좌변에서 이 x2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 다음 예는 모젤에서 제공하는 내부 프로시저 set hidden 을 이용해서 특정 제약식의 이름을 con1과 같이 쓰고 true로 세팅을 하면 제약식은 이미 정의가 됐지만 이렇게 된 이후에는 그 제약식이 없는 것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제약식을 다시 이펙티브하게 살리려면 여기 true를 false로 바꿔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목적 함수의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에 max 혹은 min을 붙여서 이 목적 함수를 최대화할 것인지 최소화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생 가능한 버그를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 함수가 profit 이고 이것을 최대화할 의도였다면 max profit 과 같이 정의할 수 있고, 혹은 목적 함수가 cost였고 이걸 minimize 할 의도였다면 min cost와 같이 명명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다양한 오브젝트들은 반드시 declarations와 end declarations 사이에 선언 블럭에서 선언을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언을 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그 오브젝트의 타입을 예상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게 작성자의 의도와 타입이 다르다면 예기치 않은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렉처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문 부분에 options no implicit라고 지정을 하시고 반드시 선언을 하고 이후에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써진 코드라도 주석, 즉 커멘트를 잘 코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라미터, 즉 숫자들, 데이터 테이블, 즉 숫자들을 저장할 배열, 그리고 결정 변수, 제약식 등 모든 오브젝트들을 선언하실 때 그 오브젝트의 의미와 용도가 무엇인지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잡한 계산식 같은 것의 의미도 계산하는 부분에서 코멘트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용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젤 언어에서는 느낌표를 한 이후에 써진 내용은 그 라인의 끝까지 코멘트로 간주됩니다. 만일 여러 줄에 걸쳐서 코멘트를 쓰고 싶다면 이와 같이 괄호 느낌표 그리고 느낌표 괄호 안에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서 보시면은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주석으로 간주됩니다. 자, 이제 숙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보신 토이 example 1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모젤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렉처 1과 이번 시간에 보고 들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셔서 제대로 돌아가고 스케일업을 하고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모젤 모델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숙제는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는 다소 부담이긴 하겠지만 연습에서 배우는 것이 있을 테고 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소리 같겠죠. 모든 선생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꼭 직접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으로 엑스프레스를 활용한 최적화 모형 구현 방법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연습을 하시면 엑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최적화 모형을 구현하고 풀어보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강의는 잠시 무언가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의에서 보셨던 모델,
다양한 용법들과 구문들을 직접 구현해 보시고 매뉴얼과 다른 예제들도 보시면서 직접 연습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